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뉴욕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글쎄요, 뭐 투자자분들이 바라던 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제 국내 증시도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어제 이제 많이 올랐고 시장이 보면은 이렇게 거의 뭐 심심치 않게 재료와 이벤트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죠. 끊임없죠. 예. 뭐 아침부터 이런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안 하십니다만 우리 국민 오락이 있었죠. 고스톱. 네네. 그래 보다 보면은 매판이 그렇게 막 대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소소하게 뭐 예. 3점, 4점 이렇게 끝나지만 그게 또 이제 몇 판 가다 보면은 막 쓰리고 피박도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가 쓰리고 피박이 아닌가 싶어요. CPI가 나오니까 주식시장, 외환시장, 네. 채권시장 할 것 없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달러 인덱스 훅 꺾이는 거나 예. 미국 채권 금리 확 이렇게 그러게요. 음봉이 나오는 것 대비 뉴욕 증시들도 이렇게 갭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부 그 반대쪽으로 방향 CPI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세력들은 네네. 아 뜨거라 하면서 그냥 덮느라고 네. 정리하느라고 바빴던 하루 같아요. 아니 정말 단기물 그 채권 네. 금리 같은 경우는 뭐 20bp 이상 20bp 떨어졌으니까. 이상 떨어졌으니까 하루에 환율도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우리 NDF 시세가 23원 떨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오늘 시장이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네요. 예. 네,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예상했던 대로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빠르게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계속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러셨죠. 나스닥 상승률이 상당히 높긴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수 하나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어떤 거요? 하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이라는 러셀 중소형주. 2000. 중소형주가 여태까지 계속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못 갔죠. 너무 못 갔다. 네, 뭐 네. PR이 싸다. 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제 자그마치 5.4% 폭등을 와, 했습니다. 예. 네. 이건 뭐 한국 시장 코스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펀더멘탈 뒷받침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닌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차트를 좀 올려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S&P 500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 초과로 아웃퍼폼, 그러니까 S&P 500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의 퍼센티지를 매년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네. 네, 제가 옛날부터 계속 비교를 많이 하던 때가 언제냐면 1995년, 그죠?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예. 그리고 나서 95년, 96년, 7년, 8년, 9년, 2000년까지 자그마치 6년 가까이 5년 넘게 굉장히 급등하는 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는 보시면은 이런 그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퍼센티지가 뭐 한 40%대에서 유지가 되다가요. 마지막 보시면 98년, 2000년도에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나 이런 인터넷 관련주들, 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못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2000년도에 거품이 붕괴될 때 예. 퍼센티지가 66%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죠. 그게 이제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불사르고 끝나는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안 되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딱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 수가 작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98년하고 비슷하다. 그러다가 이제 99년, 2000년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너무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그건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차트인데요. 러셀 2000의 12개월 미래 PER과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구해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막 점선이 있죠. 어쨌든 점선을 쭉 그려보면은 결국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지죠. 네네. 예. 근데 보시면 지금 빨갛게 점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현재인데 어저께입니다. 네, 어제 오르기 전에 약 13배 PER이에요. 아. 13배 PER이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은 약 한 8, 9% 정도.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는 건데, 근데 아까 보시면 러셀 2000이 하루 만에 5%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약간의 과열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펀디멘탈적인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PER이 싸 보인다. 예,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익 증가율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되는데 그 이익 증가율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중소형주는 또 어디서 이익 증가율이 올 수 있냐면 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네. 예.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이런 중소형주라는 거죠. 예. 대형 기술주들은 워낙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 비용을 보면은 이자 비용이 보시죠. 뭐 미국의 이자 비용을 GDP로 나눈,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이자 비용을 GDP로 나눈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평균 숫자는 뭐 거의 70년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보시죠. 저기 보시면 훅 떨어지죠. 금리는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면 대형 회사들이 워낙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중소형주는 부채 비율이 높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소영기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훅 떨어졌잖아요. 예. 예. 10년 국채 금리가 4.5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탄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떨어진다. 그럼 중소형주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좀 완만해진다. 네. 이러면은 또 다시 이제 펀디멘탈 쪽으로 되돌아가서 어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어느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너무 과열 양상만 아니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좀 전에 보여주신 우리 본부장께서 보여주신 저 순이자 비용 추이가 네.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빠른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순이자 비용이 저렇게 줄었다 하는 저 부분을 또 몇몇 분들은 또 그 통계적인 어떤 착시 내지는 오류를 갖다가 좀 조심하자 하는 게 저게 말씀하신 대로 그 빅세 뭐 어쨌거나 대형 저 뭡니까 빅테크 기업들 현금 워낙 많은 네.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 벌어들인 거에다가 이자 나가는 거 쳐보니 남더라 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걸 하다 보니 평균적으로는 저렇게 낮아졌는데 아마 중소형 업체들 우리 국내에도 보면 대기업 잘 나갈 때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아 우리 힘들어요 돈도 잘 못 빌려요 이런 것처럼 그런 면은 있다고 하던데. 네, 있기는 있죠. 네. 근데 그 심한 강도가 미국은 훨씬 덜하다는 얘기죠. 양극화의 강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네. 예, IMF 터질 때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예. 정부 부채 비율은 낮은데 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비율은 GDP의 약 130%가 넘습니다. 너무나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은 S&P 500만으로 보면 네네. S&P 500이잖아요. S&P 500만 보시면은 예, 부채 비율이 거의 뭐 70%대 예, GDP 대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을 보면은 부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차트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그래도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회사들이 네. 네. 많습니다. 보시면은 어쨌든 이 역대 최고치 대비해서 고점을 형성을 못했죠. 그러고 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블탑 뭐 이렇게 만들면서 와, 뭐 이제 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웬걸 지금 다 돌리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돌리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면 7월에 고점을 뚫을 겁니다. 근데 이제 7월에 고점을 뚫는다고 해서 2021년 고점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제법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죠? 이거는 이제 나스닥 전체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는 수천 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예. 근데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나스닥 100기업입니다. 보시면 훨씬 더 위에 있죠. 탄력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스닥 100기업은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다. 네. 예, 그래서 나스닥 100기업의 경쟁력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의 상승률도 다릅니다.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상승률이 15%가 넘어요. 예. 근데 나스닥 전체는 30%가 넘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업들의 펀디멘탈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과 나스닥 전체 지수로 따지자면 나머지 거의 수천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리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 나스닥 전체의 부채 비율이 솔직히 S&P 500의 부채 비율보다 더 낮아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아주 펀디멘탈이 튼튼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들, 적자가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는데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선은 그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10년 국채 금리가 한번 차트를 쭉 보시면은 네네. 7월 달만 하더라도 3.75%였어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미 연준 발언이 7월 달에 나오고 나서 폭등을 하죠. 자그마치 1.25%를 약 3개월 만에 올립니다. 너무나 많이 올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해서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 연준이 더 이상 이렇게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자마자 이제 0.5%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 주말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그래서 살짝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게 살짝 0.15% 정도였어요. 그래서 4.6, 4.65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뚝 떨어져서 4.5가 깨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 그 저점까지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제가 2주, 3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실질금리가 너무 높았다. 실질금리가 도대체 왜 2.5%에 가 있느냐? 예. 그건 말이 안 된다. 실질금리가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고 그 부분이 또 물가와 연결이 돼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3.0을 찍고 3.7까지 올라갔지만 쭉 올라가다가 이제 또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CPI 숫자 중에서 근원이 4.0이 나왔는데요. 저 숫자는 작년 동기 대비 숫자지 주거비가 드디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승률이. 주거비의 가장 높았을 때가 8%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의 숫자를 보시면 전달 대비해서 얼마 올랐냐면 0.3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럼 0.3 곱하기 12 하시면 3.6인 거죠. 그럼 이제 8%에서 3.6%로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으로 보시면.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저 근원 헤드라인도 그 근원 CPI도 헤드라인 CPI를 쫓아가는 모습이 될 거고요. 네. 앞으로 12개월 안에 아마도 저 금리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약 3% 미만으로 떨어진다. 아마도 2.5%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미 연준이 우리 금리 안 내릴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많이 다운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줄 거다라는 건데요. 그 숫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지금 12월 13일 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에 올릴 가능성도 한 20%대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CPI 나오기 전 숫자입니다. 네네. 네,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아마도 저 숫자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예, 이제 금리는 안 올린다는 맞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는 언제부터 내리느냐 이거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하향 안정화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의 예상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 CPI 숫자가 나오기 전 숫자인데 내년 연말까지 최소 0.5%, 많으면은 약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네. 자, 그럼 1%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7월, 9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린다라는 기조인 거죠. 예. 이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도 나오는데 UBS에서는 내년 3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뭐 한 27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네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완전히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는 건지 그렇게까지 금리를 안 떨어뜨려도 네네.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그때 소장님께서 다른 월가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저만 안 그런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만큼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컨빅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지금 금리를 0.5% 정도 내려주던 1%를 내려주던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우선 인플레이션 부분도 봐야 되겠고 임금 상승률 부분도 봐야 되겠고 계속 좀 들여다볼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의 생각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유동훈 본부장을 갖다가 이름 동원에서 연상되는 뭐 참치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애칭이죠. 호를 하나 지어드린다면 뚝심 유동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이른바 곰 세력들이 이렇게 참 후달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뉴스의 흐름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나왔던 무디스의 신용 등급 전망 하향. 네. 이걸 갖다가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게요. 보니까 CNBC 같은 기사의 내용은 그거예요. 시장 반응이 아니, 미국 그런 줄 몰랐냐 이거예요. 그 무디스의 지적 내용이 부채 많고 재정 적자 크고 뭐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좀 소란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무시했죠. 그 다음에 지금 CPI 생각보다 좋게 나와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 샌프란시스코 도착했다고 이제 뉴스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쯤에는 우리 또 두 정상이 또 이렇게 웃는 낯으로 사진 멋있게 찍어서 하나 올릴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도. 그 다음에 주말에 예상되어 있는 그 뭡니까 셧다운 방지하기 위한 예산안 이거 하원 통과했대요. 무슨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쪽대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뭐 대충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미국 정부를 못 믿겠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하거나 어떤 센 경기 침체가 오려면은요. 민간이 위태로워야 됩니다. 민간이. 예, 미국은. 아니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이 있나요? 솔직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거는 아니죠. 물론 부채 비율이 높은 건 맞아요. GDP 대비해서 약 130%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근데 지금 명목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원 하원 어쨌든 싸우거나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게 이건 싸우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지 국가의 미래를 망가뜨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협상을 막 끝까지 하지만 협상은 된다 이 전제 조건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죠. 뭐 그거를 안 했다가 중국 좋으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월요일 날 그 뭐 무디스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막 패닉을 하셔가지고 주식을 팔고 이런 전략을 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지 마시고
저는 계속 다행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막 무너지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그 두 국가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위기가 봉착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자기네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면서 인플레이션 낮추고 있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아까 뭐 화웨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도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요. 네. 예,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AI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질지 정말 저는 들여다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보면은 미국 하원에서 추가 임시 예산안 가결 처리했고 네, 연방 정부 이렇게 되면 셧다운도 이제 면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예. 두 국가가 싸우고 있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 혁신 사이클에 있어서 예.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헤드라인에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투자를 안 하시지 마시고 네. 개별 기업을 들여다보면 정답이 나와요.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아까 화웨이를 뜯어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아니면 미국의 대표적인 엔비디아를 뜯어보시면 어떤 게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매크로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건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기술 혁신이라 함은 이거는 정말로 세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거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의 AI 비서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이게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질지가 전 상상이 안 되는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뭐 당연히 매크로 중요합니다. 매크로를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개별 기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있는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매크로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 관련해서 이거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 우선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던 부분이 웬만하면 보면 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이런 걱정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를 올린 하우스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그게 좀 잘못된 분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숫자들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정말 많이 치솟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시화가 많이 됐었을 때인데 또 코로나19 터졌을 때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급락을 해서 보시면은 공급망 차질은 사라졌다. 그죠? 여태 어떤 숫자보다도 낮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도 예를 들어서 공급망에 변화가 생겼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미국도 이 온쇼어링을 했는데 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공급망 차질이 사라졌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도 보시면은 개솔린 가격 자체도 지금 급등했던 게 떨어졌고 옆으로 기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드라인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유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 고점보다 못 오르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80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유가가 80달러 위로 올랐으면 수요가 급감한다. 이거는 어떤 국가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산유국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유가의 수준을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일 겁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전기차의 전환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게 떨어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지표가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워낙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엄청나게 큰 급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임금 상승률도 보시면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아마 2.5%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5%까지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느냐가 아니라 2.5%의 성장률로 떨어졌는데 생산성 향상이 더 커버를 해준다. 이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GDP 상승률에 있어서 고용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높아지고 있다. 이 포인트고요. 네. 이 포인트를 이해하셨으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온다는 거죠. 결국 생산성의 향상을 일으키고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는 12개월의 경제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예, 어저께는 이제 저희 식사하다가 아는 분들하고 식사하다가 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오느냐 안 오느냐 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원래 본부장님 한 25년쯤 돼야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2026년 초. 조금 더 늦어진 거예요? 네, 좀 빠르면. 네. 그리고 그리고 뭐밥 내기를 하신 거예요? 돈을 거신 거예요? 비싼 밥 내기를 했습니다. 비싼 밥 내기. 네. 네. 또 다른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이 영업 마진율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러고 삽니다 제가. 네, 기업 보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자꾸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쪽에 안 하고 계시면 네.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외국에 있다가 다시 되돌아온 게 2013년 말이거든요. 예. 그때 들어왔었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 어떤 세미나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예. 그때 다들 막 인구 절벽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폭락 얘기하고 있고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조선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 뭐 그러면서 그 해운대의 그 집의 평당 가격이 500만 원. 이런 데도 집을 안 사시더라고요. 살 수도 있는데. 네, 그때 그건 제가 너무나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뭐 가계부채, 인구 절벽을 걱정하셔서 그때 안 사셨으면 한 지금 8년이 지난, 그러니까 한 6년 지나고 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판에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했는데 만약에 미국의 지금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1년, 2년 동안 성장을 하는데 이거 투자 안 했잖아요. 1년, 2년 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맞지. 네. 계속 기다리다가 경기 침체 올 거야, 경기 침체 올 거야 하다 보면은 다 놓치는 거죠. 지금 1년 동안에 그걸 놓쳤죠? 솔직히 말하면. 작년 연말에 경기 침체 12개월 안에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도 안 사셨죠? 그러면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또 그 얘기를 1년을 또 하게 되면은 더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1.6%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473포인트입니다.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뭐 단숨에 40포인트 넘게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코스닥도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812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 무너진 지 닷새 만에 이제 또 다시 800선 회복이 되고 810선까지도 웃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71,3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6만 원. SK 하이닉스도 3% 올라갈 걸로 보이죠. 지금 호가에서는 13만 3,9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5%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8,500원. 포스코홀딩스가 4.7%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4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미 뭐 어제장에서부터
어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졌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48만 원이죠. 네이버도 1.7%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도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7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뭐 반도체 관련주들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모두 3%에서 또 5%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어제도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강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오늘 호가에서도 지금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 호가에서는 10% 급등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5,500원이죠. 에코프로도 9% 넘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79만 7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만 1,800원, 포스코 DX가 2.5% 강세 예상되고요. 6만 3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LNF도 6% 강세가 예상되고요. HLB도 1.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로는 3만 800원. JYP 엔터테인먼트, 알테오젠도 2% 안팎으로 강세가 예상되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죠. HPSP가 5% 넘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만 8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5만 7,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뭐 호가론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게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면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오늘 장 어떨지 참 뭐 기대가 되네요. 당장 예.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고 나서 봤던 2,500 한 번 더 가보자 할 때까지는 강세장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게요. 예. 시장에서도 그래요. 유본 부장께서도 이렇게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시지만 시장에는 항상 이렇게 상방론자 하방론자가 부딪히는 곳입니다만 네. 이렇게 어제 미국장이 CPI 가지고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뭐 환율에서나 금리에서나 주가에서나 다 이렇게 그냥 백기투항을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지금 쇼트 때려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들 이 논리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네.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한다. 이 논리 또는 그게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 두 가지의 논리를 갖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2%대로 수렴한다. 진짜 주거비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3%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3.6% 그 연산하면 나오고 네. 아마 이게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에서 2.5% 사이, 좀 많으면 뭐 2.7%, 2.8%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너무 싸 보인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3에서 4%일 때는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최고로 올라가는 게 19배 정도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딱 정확하게 7월 달에 19배까지 갔다가 17배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배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로 떨어지면요. 그 PER이 22배, 23배, 24배까지도 익스펜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진짜 3%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맞다면 더 이상 이 쇼트를 인플레이션 가지고 때리기는 어렵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가지고 때리기 어렵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이 이번에 또 백기투항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세게 일어난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올해 4, 4분기에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백기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숫자들에서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 벌써 12개월이 넘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24개월 안에는 무조건 온다. 그게 과거 평균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그게 또 연체율과 연결시켜서도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예,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 숫자를 보시면은 오른쪽을 좀 빼시고요. 예, 2024년이 두 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이 하이힐드 채권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자, 하이힐드가 뭐죠? 투자 부적격 채권입니다. 그러게요. 투자 부적격 채권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네네. 예, 경제 주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투자 부적격 채권의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연체율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오르면서 지난해 8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다우지수, S&P 500도 많이 올랐습니다.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이 또 상승 출발 예상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2% 넘게 올라갑니다. 호가보다도 상승 탄력이 훨씬 좋네요. 2,484포인트. 코스닥도 1.8% 올라갑니다. 809포인트. 코스닥 닷새 만에 80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피도 지금 2,480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갑니다. 71,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라가죠. 134,000원. 미국 뉴욕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엔비디아, AMD 모두 강세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올랐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3.5% 올라갑니다. 45만 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가네요. 72만 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올라갑니다. 5만 7,600원이고요. 현대차도 2.7% 상승합니다. 18만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3.5% 올라갑니다. 48만 8,000원. 그리고 LG화학도 3.87% 강세죠. 48만 3,000원이고요. 네이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20만 3,000원이고요. 기아도 2.8% 강세 보이면서 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시초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에는 표시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6만 8,500원이고요. 이미 어제장에서도 9% 넘게 강세를 보여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정적 발동이 걸린 상황이고 지금 7% 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26만 8,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6% 강세입니다. 77만 5,000원. 최근에 사흘 연속 또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1% 올라갑니다. 7만 1,200원이고 포스코 DX가 2.89% 상승합니다. 6만 500원. LNF도 4.8% 올라갑니다. 15만 5,800원이고요. HLB가 1.3% 상승합니다. 3만 5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7% 올라갑니다. 10만 200원. 알테오젠도 1.8% 상승하고요. HPSP도 5% 넘게 올라갑니다. 38,05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6% 상승하면서 15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HBM 관련주들 모두 흐름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8% 강세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7% 넘게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금양, 코스모화학, 리튬 포어스, 포스코엠텍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BM 관련주 내에서는 앞서 보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PSK 홀딩스도 4.9%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 IMP도 지금 2%에서 6% 강세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5.9% 올라갑니다. EST도 2.9% 상승이고요. 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4% 강세, 18,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차전지 HBM 관련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1,11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7억 원, 47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은 490억 원, 기관은 3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50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급락입니다. 오늘 21원 90전 하락한 1,30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 보니까 뭐 사실 미증시 쪽에서 어느 정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둔화된 걸로 나타나니까 채권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환율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예. 그러네요. 지금 뭐 뉴욕장을 그대로 복사한 네네. 날입니다. 그동안에 좀 디커플링을 보이나 싶었는데 10년 국채 선물이 뭐 100틱 이상이니까 1.17 뭐 모른다는 얘기는 금리가 국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환율은 1,300 이거는 뭐 거의 NDF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N원 환율이 870원도 깨지네요. 지금 뭐 867원까지 가고 이런 식이면은 예, 아까 뭐 개장 소개하기 전에 얘기했던 이 베어들의 어떤 스탑이 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우리 시장에서도. 네, 저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예. 네. 물론 그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민간 쪽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부채 비율, 즉 가계 부채 비율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리고 개별 개인들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 힘듦이 좀 덜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좀 내려주면 우리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환율도 여기서 더 이상 절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은 예. 달러 지수는 약세를 간다. 그래서 원화도 강세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환경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만약에 휘청해버리면 그건 또 다 힘들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지금 그 경제의 상황을 보면은 저희는 일시적으로는 워낙 낮은 연체율에 있었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경기 침체 온다. 뭐 부도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숫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연체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다시 보면 이 하이힐드 쪽 투자 부적격 채권의 그 스프레드, 네,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 스프레드가 빨간색인데요. 저게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보시면은 회색 선은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한 뭐 1년은 아니지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런 추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 이후에 빨간색이 고점을 찍고 어쨌든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연체율이 저 차트를 쫓아갈 거라는 거죠. 하락할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얘기를 하면서 신용카드 예.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뭐 지금 7, 8%대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카드 대란에 어려움을 겪었던 2000년도 초반이 예. 연체율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얼마였어요? 예, 20%가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카드 회사가 망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예. 예, 지금 금리가 카드는 평균적으로 21%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연체율이 7%라 하더라도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계의 펀드멘탈도 저희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아래에서의 걱정은 참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세요? 한국 미국이요. 미국 얘기죠. 네, 미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아까 이제 이렇게 이자 비용도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게 뭐죠? 이 미국의 공실률, 네. 예,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워크가 파산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네. 어떤 시장의 큰 변화에 따른 현상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가계의 펀드멘탈이나 기업의 펀드멘탈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차트를 그냥 하나로 보면은 굉장히 공실률이 높은 것처럼 보지만 이걸 다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은 회색 선은 많이 올라갔죠. 저게 이제 위워크 관련된 쪽입니다. 예, 이게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손실이 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보시면은 개인들 파란색 선 네. 훨씬 낮죠 지금. 또 아파트 굉장히 낮죠. 예. 더더욱이나 기업인데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공실률은 저기 바닥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펀드멘털 튼튼한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경제가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온다. 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타이밍에서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하우스가 골드만삭스예요. 그래요? GS가 지금 예측하는 숫자가 굉장히 저희가 예측하는 거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박스가 골드만이 예측하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4, 4분기가 1.7%, 그리고 1, 4분기, 내년 1, 4분기 1.9, 1.9, 2.1, 2.1입니다. 자, 그 전주 대비해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전히 컨센서스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려져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상당히 낮게 4, 4분기 생각하고 있고 내년 1, 4분기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어지고 또 내후 후년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때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있고 그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런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잘 고를 때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AI도 계속 강조 주셨잖아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AI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국내 증시에도 보면은 그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반도체 집의 HBM 관련주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AI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사실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요. 어렵기도 쫓아가기가 하고. 정말 힘들어요. 얼마 챗 GPT-4 터보가 또 출시가 됐다면서요. 챗 GPT S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로 보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보시면 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냐면 매출은 막 늘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ROE가 20%이던 기업들이 막 9%대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익을 못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계속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게 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3분기 실적만 딱 보면 제가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와 대단하다 이 얘기 자꾸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보고 있으면 IT 업종이 네. 예상치 전망치 대비해서 90%의 기업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이게 두 번째 칸입니다. 거기다가 예상치에 맞물리는 숫자가 나온 게 4%입니다. 그 두 개 더하면은 94%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왼쪽은 통신입니다. 통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AI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정말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이익 마진율을 보시면은 차트가 우상향 차트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쭉 그려보시면은 어쨌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쪽에서 생산성 향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했냐면 개별 종목을 막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도표들인데 그래도 예. 좀 띄워주시면은 자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이 확산이 되고 이것이 AI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이게 이제 LLM이라고 해서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다렉션을 주면서.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오렌지색이 네. 생성형 AI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점점점 커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쪽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여기서 실적이 창출이 되는데 이제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 그 파란색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 녹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정렬해주는 회사, 예. 스노우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딱 치고 나온 거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매력도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오렌지색이 점점 커질 텐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도그라는 종목이라든지 팔란티어라는 종목이라든지 등등이 막 올라옵니다. 저게 생성형 AI 쪽인 거예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우선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겠죠. 네. 하드웨어를 깔아서 인프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벨롭먼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가 하드웨어고 위로 올라가면 인프라스트럭처 나오고 디벨로핑 툴이 나오고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깔려 있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하드웨어 까는 종목이 당연히 엔비디아, 인텔, AMD 같은 종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아마존, 구글 뭐 등등, 스노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쪽에서 보통 텐베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시간이 모자라요. 매크로 뭐 금리 0.25%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기업 찾아내는 게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정말 여기에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찾으셨어요? 네 포트폴리오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못 찾겠으면 예. ETF 사시면 돼요. 예. 이 관련 종목을. 예. 예. 관련돼 있는. 그래서 뭐 빵이나 마가에 집중 투자하는 ETF.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럼 7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 뭐 네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IT 관련된 ETF. 네. 이 두 개만 해도 50% 정도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종목을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ETF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종목을 좀 골라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대형 기술주를 한번 볼까요? 대형 기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개 종목, 그거 하나 전에 거를 좀 우선 올려주시면은 가장 큰 대형 기술주로 보시면은 엔비디아, 인텔, AMD, 테슬라, 퀄컴, 이게 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숫자가 올라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음 걸 넘겨주십시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옵니다. 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엔비디아고 2등이 인텔, 3등이 AMD, 4등이 테슬라고 5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요 5종목만 뭐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AI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쭉 보시면 이제 리스트를 저희가 20개를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종목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옵니다. 그 이외에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또 뭐 델, 그리고 브로드컴, 인텔, 뭐 AMD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올라오는 걸 보시면은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있고 오도비라는 종목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 있고 데이터도그라는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계속 공부를 하시고 영업 마진율이 분기마다 0.5%포인트씩 올라가요. 아, 예.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저기서 아까 이제 매력도 중에 이제 테슬라가 한 4번째 정도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시장이란 곳이 이런 곳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11월 9일이었네요. 그날 HSBC가 테슬라 목표 주가 146불로 후려쳤다고 그건 뉴스에 뜨고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본부장님 네. 추천 종목은 8개 넘지 마십시오. 아, 네. 그게 요새 대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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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